우리 아빠잖아? 저는 평범한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며 남들처럼 출퇴근하고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연구원이었고 저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사실 결혼 초반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신혼부터 당장은 시댁에서 시작해야 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주변에선 모두 말렸습니다. 신혼인데 무슨 시댁 식구랑 같이 살아? 너 그거 완전 고생길이야. 그래, 그러다 시어머니랑 사이 틀어지면 평생 고생이야.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해? 한 번 합가하면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친정엄마도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었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프라이버시 침해, 자유 없는 신혼생활을 각오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모든 게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흔히 말하는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빨래도 손수해 주셨어요. 너 출근 준비 바쁜데 이건 내가 할게. 어서 씻고 와. 제가 할게요. 어머님도 편찮으신데 어떡해.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리 며느리 고생시키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친정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저 역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저녁엔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아버지도 말수는 적으셨지만 늘 제 편을 들어주시는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가끔 저에게 짜증을 낼 때면 시아버지께서 먼저 나서셨어요. 야, 너 우리 며느리한테 왜 그래? 회사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아버님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속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임신을 했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입덧이 심했던 저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다 해주셨고 밥을 잘 못 먹는 저를 위해 과일도 깎아주셨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 튼튼하게 자라야지. 시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좋은 집안으로 시집왔다고 생각했었죠.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만나뵐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우리 딸이 복이 있나 봐.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니. 제가 운이 좋죠. 친딸처럼 잘해주세요. 제가 아들을 낳고 육아를 할 때도 시어머니의 도움은 컸습니다. 밤새 아이가 울어도 먼저 일어나 달래주시고 제가 직장에 복귀한 후에는 손수 아이를 봐주셨어요. 분유도 타주시고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아이가 아플 땐 새벽에도 병원까지 데려가 주셨습니다.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 손주를 남한테 맡겨? 아직은 내가 보는 게 제일 좋지. 그래도 어머님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이게 무슨 힘들다고. 손주 키우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너는 그냥 아무 걱정 말고 일 열심히 하고 와. 시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제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저도 경력 단절 없이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힘들어할 때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집 한 채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며느리, 이건 네 앞으로 할 거야. 우리 며느리가 시집와서 시댁살이 하느라 고생한 것도 많고 앞으로도 너희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요. 아니야. 너한테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아들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해. 시어머니는 직접 손편지까지 써주시며 증여의 뜻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남편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을 제 앞으로 받았어요. 친정에서도 월세를 받고 있는 오피스텔 하나를 제 앞으로 넘겨주셨기에 저는 나름의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 잘 만나서 내가 복 받았어. 그렇게 저희 가족은 여유롭고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분가한 후에도 저희는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모든 게 평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 결혼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좋은 남편, 착한 아들, 따뜻한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삶.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은 사실 폭풍 전야에 불과했던 것뿐이었어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착하게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여전히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저 역시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장을 간다며 며칠 집을 비운 상태였고 저는 아들과 단둘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 그래? 재미있게 놀았어? 아니, 근데 나 아까 이상한 거 봤어. 아들의 목소리에 뭔가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 친구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빠 차를 봤어. 근데 아빠는 출장 가셨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아들에게 물었어요. 차 번호가 확실해? 그냥 비슷한 차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번호판도 똑같았고 뒤에 우리가 붙인 스티커도 있었어. 100% 아빠 차가 맞아? 그래, 그럼 아빠가 출장 가기 전에 거기 잠깐 들러서 차를 놔두고 갔을 수도 있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간다던 남편의 차가 왜 아들 친구네 아파트에 있을까? 혹시 설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괜한 의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출장은 잘하고 있어? 별일은 없고? 응, 잘 있어. 갑자기 그건 왜? 아니, 그냥 당신 언제 들어와? 내일 모레쯤 들어갈 것 같아. 일이 좀 밀려서.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배경에서 들리는 소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지금 어디야? 주변 소리가 좀 시끄러운데. 아, 잠깐 로비에 나와 있어. 회의 끝나고 방금 나왔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네. 그래,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은 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남편이 잠든 새벽 시간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친구네 집에 갔던 날짜를 찾아 영상을 재생했어요. 출장지에 있어야 할 남편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상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 여자가 남편의 차에 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차량용 카메라에 찍힌 여자의 얼굴은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작년 학부모 모임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 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이게 대체 뭐지? 저는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나 야근을 핑계로 자주 그 아파트를 드나들고 있었고 매번 그 여자와 함께였어요. 어떤 날은 함께 식사를 하러 가고 어떤 날은 차 안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그런 영상을 여러 개 확인하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오더라고요. 10년 넘게 믿고 살았던 남편이 제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 서랍을 뒤졌어요. 평소엔 절대 건드리지 않던 남편의 개인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옛날 사진첩을 발견했고 거기엔 대학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자와 찍은 사진이 유독 많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은지에게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대학 시절 그 여자와 연인 관계였고 어떤 이유로 헤어졌다가 우연히 이제 와서 재회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친구의 부모라는 관계로요. 저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출장을 갔다던 날짜에 서울 시내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결제한 기록들이 나왔어요. 당연히 출장지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어요. 남편은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계획적으로요. 저는 그 새벽에 혼자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울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냉정하게,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들을 배신했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남편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무것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자연스럽게, 더 평범하게 행동했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저녁엔 밥을 차려주고, 자기 전에도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그냥 그래. 요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좀 힘들어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버티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다정한 척 연기를 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다 확보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휴대폰을 가져와서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지야, 오늘 보고 싶었어. 너무 힘들다. 나도 언제쯤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혼 진행하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집이랑 땅이 있으니까 충분할 거야. 적어도 절반은 내가 가져올 수 있어. 그래도 아내 명의 재산도 있다며? 그건 어떻게 해? 걱정 마. 혼인 기간 중에 생긴 거니까 분할 청구할 수 있어. 글을 읽는 제 손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증여받은 집과 친정에서 받은 토지를 반으로 나누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네 아내는 의심 안 해? 전혀. 멍청할 정도로 착하고 순진해서 눈치도 못 채. 그래도 조심해야지. 만약 들키면 위자료 물어야 할 텐데. 괜찮아. 증거만 안 남기면 돼. 우린 조심하고 있잖아. 그래도 불안해. 빨리 정리하고 우리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 나도 그래. 우리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난 거잖아.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저는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도 발견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나눈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살림은 잘해. 애도 잘 키우고. 근데 그것뿐이야. 나는 네가 필요해. 나도 당신이 필요해. 우리 남편이랑은 진작에 끝났어. 형식적으로만 살고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올게.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용만 하고 재산을 챙긴 뒤에 그 여자에게 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은행 거래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추적해보니 역시나 그 여자의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작정했구나. 남편은 이미 그 여자를 경제적으로까지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번 돈과 저희 가정의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꽤 많이 확보하셨네요. 블랙박스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금융거래 내역까지.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합니다. 그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남성의 경제력과 외도 기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는 상당히 악질적이네요.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시어머니께 증여받은 집과 친정에서 받은 토지인데요. 증여 서류가 명확하고 증여자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써주신 손편지와 증여 서류를 모두 챙겨왔고 그것들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니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그 여성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절차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께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으니까요. 끝까지 감추고 싶었지만 법적 절차에서 어머니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외도, 재산을 노리는 계획과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런 자식을 낳고 키웠다니.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집은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절대 빼앗기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법원에서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가서 증언할게. 그 집은 내가 너한테 준 거고 우리 아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 시어머니의 지지 덕분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일단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반격할 타이밍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TV를 끄고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 요즘 많이 고민했어.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애도 이미 다 컸고. 저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짜 오래 생각했어. 우리 이혼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울며불며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남편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나 봅니다. 정말 반대 안 해? 반대한다고 네 마음이 돌아올 것 같아? 억지로 붙들고 싶지 않아. 그래, 고마워. 현명하게 생각해줘서.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럼 우리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 집이랑 토지도 있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변호사랑 상의해서 정하자.
법대로 하면 되잖아. 그래, 그게 좋겠네. 서로 감정 상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에게 내용 증명과 함께 소장이 날아갔어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소장을 제 눈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네가 원한 거잖아. 이혼. 이혼은 맞는데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야? 당신이 나 모르게 외도했잖아.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외도 안 했어. 블랙박스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금융거래 내역까지 나한테 다 있어. 우리 법정에서 보자.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저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남편은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상간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들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 왜 집에 안 들어와? 아빠랑 엄마가 당분간 좀 떨어져 있기로 했어. 아빠가 다른 사람 만났어? 그때 내가 본 게 맞는 거야?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래,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아빠잖아. 나는 무조건 엄마 편이야.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얼마 후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제 변호사, 그리고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혼인 중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그 말을 제 변호사가 끊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증여자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원고 개인에게만 증여된 특유재산입니다. 증여 당시 작성된 자필편지와 증여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써주신 손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편지를 꼼꼼히 읽었어요. 증여자의 의사가 명확하네요. 이 부동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부당합니다. 혼인 기간 중에 받은 건데.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확히 피고 개인에게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서 외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어요.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는 둘의 불륜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의 외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은지를 상대로 한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쪽 변호사만 출석했어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상간녀의 변호사는 제가 제출한 증거 앞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에게도 위자료 3천만 원을 명령합니다. 결국 남편과 은지는 합쳐서 8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재산 분할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저는 제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승소의 기쁨보다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크더라고요. 재판이 끝난 후에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회사에 충실히 다니고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주말에는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를 찾아뵙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반면 전 남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들 학교에서, 그리고 남편의 직장에서까지 난리였죠.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대. 네? 왜요? 불륜 사실이 회사에 다 알려졌나 봐.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권고사직 당했대. 그렇군요. 전부 자업자득이니까 괜한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이제 그 애는 상대도 안 할 거니까.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혼한 후에 아들이 집에 찾아와도 문전박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친아들이지만 며느리를 배신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 퇴근길에 집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초라한 모습의 남자였으니까요. 여보, 하지만 목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죠. 너가 왜 여기 있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남편은 예전에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난 할 말 없어. 돌아가.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나 은지한테 쫓겨났어. 위자료도 못 주겠다고 난리 나서 결국 헤어졌어. 그래서 직장도 잃었어. 다시 취직하려고 했는데 나이도 있고 이쪽 업계에 소문도 퍼져서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줘. 그게 내 잘못이야? 나보고 뭘 어쩌라고. 뭘 어쩌라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바람 피우기 전에 나한테 기회를 줬어?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내 재산을 노리고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하려고 할 때 나한테 기회를 준 적이 있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이제 늦었어. 다신 나타나지 마. 저는 남편을 남겨둔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아까 왔었어. 알아. 베란다에서 봤어.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엄마가 왜 미안해. 아빠가 잘못한 건데. 나는 아빠 안 만날 거야.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 자격 없어. 엄마를 배신한 사람이잖아. 나는 무조건 엄마 편이야. 아들의 단호한 말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까 남편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남편은 직장도, 집도, 가족도, 연인도 모두 잃었습니다. 8천만 원의 위자료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반면 저는 조용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게 일했고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끔 집에 오셔서 반찬을 해주시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너가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라. 어머니 덕분에 버텼어요.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너가 잘한 거야.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미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시어머니께 효도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옅어졌고 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혼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이제 고3 수험생이 되었고 그 사이에 키도 훌쩍 커서 이제는 제가 올려다봐야 할 정도였어요. 사실 전 남편에게서 가끔 한 번씩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않고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에서는 승진을 했어요. 팀장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책임자라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적응하며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요즘도 자주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들도 함께였고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차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여보, 남편은 제 차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차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했어요. 여보,
제발 창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엄마, 신호 바뀌었어. 그냥 가. 아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으려는 순간 남편이 차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 혹시 새 남자라도 생긴 거야?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람은 당신이 피웠잖아. 거짓말. 난 다 알아. 당신이 다른 남자 만나서 나를 버렸다는 걸. 남편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신 건지 눈도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제발. 남편은 아들을 보더니 표정이 무너졌어요. 아들,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그런 사과 받기 싫어요. 아빠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다시는 엄마랑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결국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아들들과 함께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 지켜줄 줄도 알고.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도 걱정하지 마.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에 완전히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이혼한 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그때의 배신감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지금을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말이죠.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했습니다.